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1년간 생활과 윤리 강의를 진행하게 된 김타코 김준영입니다. 바로 수업 진행해 볼게요. 일단 오늘 첫 시간이다 보니까 생활과 윤리의 가장 기본이 되는 윤리학이란 무엇인가 부터 강의를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여러분 윤리학이 뭔지 아시나요? 윤리학? 뭔가 많이 들어본 말인데 좀 어색하기도 하고, 그죠? 잘 모르겠기도 하고. 이렇게 특히 우리 생활과 윤리 과목을 배울 때는 용어들이 좀 익숙치 않은, 혹은 익숙하더라도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게 모를 만한 용어들이 많이 나올 건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용어에 어순이라고 해야 될까요? 한자 어휘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아요. 예를 들어 윤리학이라고 하면 윤리에다가 학문이라는 학자가 합쳐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윤리에 대해서 공부하는 학문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럼 윤리라는 건 또 뭐냐? 윤리는 엄밀히 말하면 철학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윤리학이라고 하면 흔히 철학과에서 배우는 게 윤리학 아닌가?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철학과 가면 윤리학도 물론 배우지만 윤리학 이외에 다양한 철학들을 좀 많이 배우거든요. 이론들도 배우고 사상들도 배우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 윤리는 철학 안에 있는 하나의 분파에 가깝다. 그리고 윤리학은 그 윤리에 대해서 배우는 학문이다. 근데 그렇다면 윤리는 정확하게 뭐냐 라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사는 것이 도덕적으로 사는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이 바로 윤리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배울 생활과 윤리, 즉 윤리학은 어떻게 사는 것이 도덕적으로 사는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고대 사상가들부터 현대 사상가들까지 이르기까지 나름대로의 해법을 제시한 거예요. 해답을.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사는 것이 도덕적으로 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라는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게 바로 뭐다? 윤리학이다. 필기 잘 하면서 따라오셔야 돼요. 그래서 윤리학의 분류를 볼 때 항상 저는 거시적으로 좀 보고 그 안에 미시적으로 들어가자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거시적으로 먼저 윤리학 안에 우리가 크게 세 가지를 좀 다뤄야 된다는 걸 알고 가셔야 돼요. 첫 번째로 뭐다? 규범이 있다. 그 다음에 메타, 마지막으로 기술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되는데, 규범 같은 경우에는 안에 보시면 두 가지가 이렇게 있어요. 이론 규범이랑 실천 규범 윤리학이 있습니다. 이게 뭔지는 조금 이따가 얘기해 보도록 하고, 일단 기본적으로 규범 윤리학이라는 건 말 그대로 규칙과 범주를 정해주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얘네가 가장 먼저부터 존재했던 윤리학이고,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윤리학이라 함은 도덕적으로 사는 것, 어떻게 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사는 것인가 라는 거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곧 규범 윤리학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메타 윤리학이라고 하는 거랑 기술 윤리학이라고 하는 건 엄밀히 말하면 이론 윤리학이 갖고 있는 한계 때문에 나온 거거든요. 물론 기술 윤리학은 조금 다르긴 한데, 메타 윤리학 혹은 실천 규범 윤리학 같은 경우에는 이론 규범 윤리학이 가지고 있는 한계에서부터 출발했다 이렇게 보셔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메타 윤리학 같은 경우에는 요거 한 가지, 메타가 뭐다? 위에서 내려다본다. 조금 더 관망하는 그런 윤리학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또 마찬가지로 기술 윤리학 같은 경우에는 디스크립션이라고 적혀 있는데, 기술하다, 적다라는, 그러니까 메카니컬 할 때 그 기술이 아니고요, 디스크립션 할 때 그 기술이니까 적는 윤리학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규범 윤리학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규범 윤리학은 크게 두 가지, 이론 규범 윤리학하고 실천 규범 윤리학으로 구분이 됩니다. 이론 규범 윤리학 같은 경우에는 이름에 나와 있듯이 이론에 좀 더 치중되어 있는 윤리학이에요. 그래서 성격 보시면 윤리적 행위를 위한 근본 원리로 성립 가능한 도덕 원리를 탐구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쉽게 말해 앞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 윤리학이란 뭐냐에 나왔던 윤리학이란 어떻게 사는 것이 도덕적으로 사는 것인지 탐구한 학문이다에 가장 적합한 것이 바로 이론 규범 윤리학이다 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리고 당연하지만 이론 규범 윤리학이 가장 먼저 등장한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네. 기능 같은 경우에는 윤리적 행위를 정당화하는 규범적 근거를 제공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말 그대로 규범적 근거라는 말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규칙과 범주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윤리적 행위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모두가 다 존댓말을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는 목례하는 게 좀 관습이잖아요. 근데 이 존댓말과 목례라는 문화, 이게 윤리적 행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끔 하는 근거를 제시하는 게 누가 하는 거다? 이론 규범 윤리학이 하는 거다. 이해가십니까? 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계 나와 있는데, 자, 현실적인 도덕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기가 어렵다. 또 인간의 이성만으로는 보편적 진리를 알 수 없다는 생각이 널리 퍼졌다. 이 두 가지 한계점이 명확하게 존재했어요. 무슨 말이냐? 이론 규범 윤리학이 원래는 현실에 존재하는 다양한 도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거긴 한데, 문제가 뭐냐?
이걸 막상 이론 규범 윤리학으로 현실에 있는 문제들에 적용을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거 좀 안 맞는데? 현실에 있는 문제에 적용시키려다 보니까 좀 모순이 생기는데?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게 됐냐? 현실적인 도덕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학문이 새롭게 등장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옆에 나와 있는 뭐다? 실천 규범 윤리학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럼 밑에 있는 한계, 인간의 이성만으로는 보편적 진리를 알 수 없다는 생각이 널리 퍼졌다. 이건 무슨 말이냐? 우리가 뒤에 가서 좀 배울 건데 규범 윤리학 안에 구체적으로 이론 규범 윤리학 안에 죄송합니다. 이론 규범 윤리학 안에 의무론, 공리주의, 덕윤리 이렇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이 말고도 더 많이 있는데 크게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얘네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론 규범 윤리학 안에 너무나도 다른 얘기를 하는 학자들이 있는 거야. 쉽게 말해 1타 강사들이 3명이 있는데 이 3명의 1타 강사들이 같은 생활과 윤리를 가르친다고 말은 하는데 안에서 가르치는 내용이 다른 거야. 내용이.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도 그렇고 다른 강사님들도 그렇고 생활과 윤리라는 과목을 똑같은 내용을 약간씩 다른 방식으로 가르친다 정도란 말이에요. 근데 이때 당시에 이론규범 윤리학이 처음 등장했을 때는 학자들이 저마다 야 이렇게 사는 게 도덕적이야 저렇게 사는 게 도덕적이야 라는 기준을 제시하면서 너무나 다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내가 분명히 여기 가서는 A가 정답이라고 듣고 왔는데 여기서는 B가 정답이라고 하네? 여기서는 C가 정답이라고 하네? 그러니까 이게 뭐야? 이거 실제로 이론규범 윤리학이라는 거 학문적으로 성립 가능하긴 한 거야? 이런 식으로 문제 제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뒤에서 보겠지만 메타 윤리학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하게 돼요. 이해 가십니까? 이게 엄밀히 말하면 수능에 나오는 내용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론 규범 윤리학의 한계 때문에 실천 규범 윤리학이 생겼다. 혹은 이거의 어떠어떠한 한계 때문에 메타 윤리학이 생겼다. 이런 거는 수능에서 직접적으로 문제로 출제되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이런 흐름을 좀 이해를 하고 계셔야 생활과 윤리 과목을 정확하게 좀 따라오실 수 있으세요. 이거를 단순 암기다, 영어 단어 외우는 것처럼 그렇게 뭐랄까 좀 완전 다른 내용이다 라고 접근을 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역사책 보듯이 혹은 만화책 보듯이 하나의 큰 흐름 안에서 존재하는 과목이다 라고 보셔야 돼요. 저는 그렇게 가르칠 거고. 이해 가십니까? 또 가볼게요. 어쨌든 저쨌든 현실적인 도덕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나온 게 뭐라고 했죠? 실천 규범 윤리학이라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얘는 실천에 좀 더 치중돼 있어. 그리고 이론 윤리학을 바탕으로 해서 현실 사회의 여러 윤리 문제에 적용시키려는 노력을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기능 같은 거 보시면 구체적인 행위 지침을 제공하지 못하는 이론 윤리학의 한계를 보완하여 현대사회에서 발생하는 여러 윤리 문제들의 구체적인 해결책을 모색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네. 그리고 얘도 한계점이 있어요. 문제가 뭐냐? 어쨌든 저쨌든 간에 윤리 이론이 있어야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윤리 이론, 즉 이론 규범 윤리학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선지가 나오는 거예요. 이론 규범 윤리학과 실천 규범 윤리학의 관계는 상호 보완적이다. 이런 선지가 오선지다, 정답 선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넘어가 볼게요. 이어서 메타윤리학하고 기술윤리학 나오는데 메타윤리학부터 볼게요. 윤리학이 학문으로서 성립 가능한지를 연구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론 규범 윤리학이 가장 먼저 나왔는데 걔가 가지고 있는 두 번째 한계점이 뭐였다? 사상가들마다 말이 너무 다르니까 과연 뭐가 정답이냐 라고 하는 거에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혹은 무엇이 정답이냐를 넘어서서 정답이 없는 거 아니냐 라고 문제 제기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이론 규범 윤리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냥 일종의 말장난 아니냐 이런 식으로 문제 제기를 하기 시작하니까 그 문제 제기에 말하자면 대답을 제공하고자 나온 것이 뭐다? 메타윤리학이다. 그래서 실제로 윤리학이라는 것이 일관된 학문으로서 연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 라는 거를 고민해 보고자 한다. 그래서 빨간색 보이시죠? 규범 윤리학에 논리적으로 선행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메타 윤리학은 이론 규범 윤리학이 나오고 나서 한참 있다가 나온 거예요. 한참 있다가. 제가 지금 간단하게 설명드려서 좀 뭐랄까 순서가 시간상으로 직후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아니고 엄밀히 말하면 역사적으로는 이론 규범 윤리학이 한참 있다가 엄청 나중에 메타 윤리학 이런 것도 좀 해볼까? 라고 해서 비교적 최근에 나온 건데 이 실질적인 시간적 선후 관계를 떠나서 논리적인 시간적 선후 관계를 따져보면 메타 윤리학이 이론 규범 윤리학이 가지고 있는 말하자면 어떤 전제를 탐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메타 윤리학 같은 경우에는 규범 윤리학에 논리적으로 선행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론규범 윤리학이 가지고 있는 전제들을 탐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론규범 윤리학은 윤리학이 존재한다, 가능하다라는 걸 전제하고 시작하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론규범 윤리학에 공리주의 같은 경우에 혹은 의무론 같은 경우, 의무론으로 예를 들게요. 의무론 같은 경우에 도덕 법칙을 의무적으로 준수하면서 살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경우에 메타윤리학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의무적이라는 말의 뜻이 뭐야? 지키다라는 말의 뜻이 뭐야? 이런 식으로 단어를 태클을 걸고 넘어져요. 그리고 이러한 특수한 단어들의 뜻을 정확하게 정의 내리기 전에는 시작을 못한단 말이에요. 뭐를? 이론규범 윤리학을. 그러니까 메타윤리학의 역할은 이론규범 윤리학의 전제를 탐구하는 거다. 혹은 논리적으로 선행한다. 라는 말이 성립하게 됩니다. 이해 가십니까? 네. 그래서 2번 보면 도덕적 추론 및 논의의 논리적 타당성을 입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 3번 도덕적 언어의 의미를 분석한다. 선하다, 악하다, 도덕적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나는 너를 사랑해 라는 말을 우리가 쓰잖아요. 연인 간에 혹은 뭐 가족 간에 사랑하는 사람 간에. 근데 나는 너를 사랑해 라는 말을 쓸 때 사랑한다 라는 단어의 뜻이 대충 뭘 의미하는지 우리는 서로 간에 동의를 하고 있다라고 가정하고 쓰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그러니까 나는 너를 사랑해 라고 했을 때랑 내 여자친구가 저한테 야 나도 너를 사랑해 라고 했을 때 그 사랑의 의미가 엄밀히 말하면 완전히 똑같을 수는 없지만 둘이 얼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고 말을 하는 거란 말이야. 근데 이 이야기가 사랑해라는 단어의 뜻을 정확하게 정의 내리지 않고 가게 되면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나는 너를 위해 목숨도 바칠 수 있어 라는 의미로 사랑해라는 말을 쓸 수 있는데 반면에 상대방에서는 나는 오늘 점심을 같이 먹고 싶은 사람한테 사랑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더라도 그 용어의 의미가 조금이라도 달라지게 되면 우리가 발화하는 이 말, 이 언어 혹은 이 문장체계 혹은 더 나아가서 철학적인 윤리학적인 어떤 세계 자체가 무너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차이가 나타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메타 윤리학 같은 경우에 도덕적 언어의 의미를 분석하는 것을 주력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해 가십니까? 네. 마지막으로 기술 윤리학이에요. 기술 윤리학 같은 경우에는 엄밀히 말하면 사회학에 조금 더 가까워요. 그리고 그런 비판을 많이 받아. 왜 그러냐면 기술 윤리학이 뭐 하는 거냐면 적는 거거든요. 기술이 디스크립션이니까 적는 윤리학인 거야. 뭘 적냐면 우리나라의 문화적 관습이랑 도덕적 문화 관습이랑 다른 나라의 도덕적 문화 관습이 어떻게 다른지를 기술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장례 풍습으로 매장과 화장을 좀 많이 하죠. 매장 땅에 묻는 거. 화장은 뭐야? 이제 돌아가신 분들 시신을 이렇게 태워가지고 어디 유골함에 넣어놓고 약간 이런 거, 그죠? 그런 걸 많이 하게 되는데 외국의 아프리카의 어느 부족 같은 경우에는 조장을 치릅니다. 조장이 뭐냐면 세 조자를 써서 까마귀한테 시신을 쪼아먹게 하는 거예요. 납득이 가십니까 이게? 저는 처음 들었을 때 굉장히 납득이 안 갔거든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보통은 부모님의 장례를 자식이 치르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마을의 동산 위에 부모님 시신을 올려놓고 얇은 지푸라기 같은 걸 덮어놔. 얇게. 그러면 어떻게 되냐? 까마귀가 와서 쪼아먹어요 이거를. 시신을.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럽잖아요. 까마귀가 우리 부모님 시신을 쪼아먹게 한다고? 이게 장례라고? 굉장히 당황스러운데 기술윤리학이 존재하기 전에는 어떻게 보면 이런 조장 같은 문화를 그냥 굉장히 좀 저급한 문화라고 취급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기술윤리학 같은 경우에는 궁금한 거야. 뭐가? 도대체 왜 쟤네는 우리랑 다르게 조장을 치를까? 왜 매장이나 화장이 아니라 조장을 할까? 라는 것이 궁금해서 가서 적어보는 거야. 탐구를 하고. 알고 보니까 그 아프리카 특정 부족은 땅이 질어. 땅에 물기가 많아. 그래서 우리처럼 묻는다고 시신이 묻어지는 게 아니야. 썩는 게 아니야. 자꾸 밀려 올라와 위로. 늪지대 같은 데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까마귀를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매개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 하늘나라랑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지상세계를 연결하는 매개체가 까마귀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까마귀한테 쪼아먹히는 것은 곧 죽은 사람이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적어놓으면 좀 이해가 가지 않으십니까? 왜 걔네는 조장, 까마귀장을 치렀는지. 이런 게 바로 기술윤리학이 하는 일이에요. 굉장히 뭔가 좀 좋아 보이지 않나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했던 문화를 윤리풍습으로 이해하게 해주네? 근데 이게 왜 비판을 받을까? 왜 사회학에 가깝다고 말하자면 좀
그런 원망의 화살을 받을까?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윤리학이 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윤리학은 어떤 것이 도덕적으로 사는 것인지를 이야기해주는 학문이에요. 근데 기술윤리학 지금 하는 거 보세요. 우리 장래풍습은 이렇다 라고 적었어. 아프리카의 어느 부족의 장래풍습은 이렇다 하고 적었어. 둘 중에 뭐가 도덕적으로 옳은지 제시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기술윤리학은 그런 걸 제시할 줄 몰라요. 제시할 수가 없어요, 애초에. 왜? 그냥 우리 문화는 이래서 매장을 하고 쟤네 문화는 저래서 조장을 해까지밖에 적지를 못해요. 그래서 둘 중에 뭐가 도덕적인 거야? 라고 물어보면 잘 모르겠는데 둘 다 도덕적이야 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 윤리학이긴 한데 윤리학의 본질과 좀 멀다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해 가십니까? 네. 그래서 1번부터 보면 여기서 경험과학적이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경험과학적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생활과 윤리 과목에서 혹은 사회문화 과목에서 과학적이다라는 표현이 나오면 쉽게 말해 인과관계를 규명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쟤네가 왜 저렇게 하는지 저 원인을 따져보겠다라는 게 바로 과학적인 것이다. 경험과학적이다. 경험적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직접 가서 확인해보고 왜 그런지를 파악해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덕현상과 문제를 명확히 기술하고 기술된 현상 간의 인과관계를 설명한다. 똑같은 내용이죠. 여기서 빨간 글씨로 가치 중립적으로 기술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가치 중립적, 가치 개입적이라는 표현은 꼭 알아두셔야 되는 표현이거든요. 가치 중립적이다라는 건 뭐냐면 나의 가치가 개입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거 옳고 그름을 구분할 수가 없다라는 게 바로 가치 중립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의 뜻입니다. 그래서 기술윤리학 같은 경우에는 도덕 현상이 가치가 있는 건지 혹은 가치가 없는 건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시를 해주지 못해요. 그런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특정 사회 내 구성원들의 윤리의식 등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것을 강조한다. 즉 인과관계 규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라고 다시 한번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우리 1단원에서 첫 번째 강의 윤리학이 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다 배우신 거예요. 나머지 교재에 있는 부분들 스스로 읽으면서 학습해 보시면 좋은데 그 전에 딱 하나만 더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이 도식화를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물론 지금 1강이라서 제가 직접 정리를 해드렸지만 앞으로는 교재에 있는 내용 바탕으로 혹은 강의 내용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직접 도식화를 하셔야 돼요. 물론 제가 강의 중에 대략 어떻게 도식화하는지 다 알려드릴 거예요. 정리를 본인이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그 정리 과정에서 머릿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용들이. 이해 가십니까? 이 도식화 보시면 윤리학이 뭐다? 윤리 더하기 학으로 이루어진 거고 어떻게 하면 도덕적으로 살 수 있는가에 대해서 연구한 학문이다 라고 나와 있고요. 세 가지로 크게 구분이 됩니다. 규범윤리학, 메타윤리학, 기술윤리학. 그 규범윤리학 안에는 이론규범윤리학과 실천규범윤리학으로 나눠지고 각각 어떤 의미인지 한 문장씩 적어놨고요. 메타윤리학 같은 경우에도 메타가 가지고 있는 뜻 위에서 내려다보기 라는 거 외우기 쉽게 살려줬고 밑에 주요 탐구 과제 세 가지 도덕적 언어의 의미 분석, 윤리학의 학문적 성립 가능성 탐구, 도덕적 논의의 논리적 구조 분석.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은 전부 다 기출에 정말 많이 출제되는 내용들이에요. 특히 언어의 의미 분석, 학문적 성립 가능성 탐구, 논리적 구조 분석 전부 다 용어로 외우고 계셔야 돼요. 이해 가십니까? 이 표현이 어디 들어간다? 메타윤리학에 들어간다라는 걸 숙지하고 계셔야 돼요. 오케이? 기술윤리학도 마찬가지로 예시 적어드렸어요. 조장, 까마귀장, 주요 탐구 과제보다 문화마다 다른 윤리적 관습을 과학적으로 설명한다. 이렇게까지 정리해 두시면 윤리학이 뭔지 정확하게 배우신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1강이었고요. 저는 김타코 김준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